네,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10주년을 맞아 준비한 특집 대담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더 인터뷰 10 이어갑니다. 오늘은 라임 자산 운용의 원종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질문은 이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증시 불안감을 고조시켰던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사실 엊그제 나오는 줄 알았는데 미루다가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거든요. 뭐 다행스럽게도 중국은 환율 조작국 지정은 피했습니다. 뭐 환율 전쟁까지는 양극이 뭐 극단적으로 가진 않겠다라고 일단은 해석이 되는데 이게 불안 요소가 제거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시장이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요? 일단은 지정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며칠 전부터 나오긴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문구를 좀 보면은 아직은 지정 안 했지만은 여전히 투명성에 좀 문제가 많이 있고 계속적으로 지켜보겠다라는 코멘트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금 피하긴 했지만은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역시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가 될지 모른다. 그럼 시나리오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길래 불확실성이라고 보시나요? 네, 뭐 지금 무역 전쟁이 진행된 지가 상당히 좀 오랫동안 끌고 있는데 예. 지금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아주 심각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극적으로 해결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역시나 뭐 정치적인 일정이라든지 각종 국내외 사건 그 환경에 대해서 되게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좀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주고받는 이 무역 전쟁이 해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은 늘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다른 이슈, 사실은 지금 3분기 어닝 시즌이잖아요. 발표 시즌인데 그렇죠. 이렇게 앞서 짚어드린 이런 여러 가지 대외 변수로 인해서 이게 실적 시즌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반응입니다. 일단 그래도 실적이 가장 기본적인 시장에 반영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뭐 당장 3분기만 놓고 보면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부 업종, 뭐 MLCC나 컨텐츠 쪽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업종들이 지금 전부 다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그게 내년까지도 지금 약간 불안한 요인으로 계속 좀 잡혀 있습니다. 뭐 말씀드린 김에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코스피가 한 20% 가까이 그 상승을 했는데 그 기저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업 실적 증가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기업 순이익 합계가 정의 한 50% 정도 증가를 했었고 대부분은 반도체 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그 이익 증가일 만큼 주가가 오르는 게 맞는데요. 그렇다면 코스피는 20%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되게 적게 오른 거죠. 이익 증가에 비해서는. 그 이유는 특정 산업, 즉 반도체에 편중되었기 때문에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할인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되냐? 올해도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긴 한데 역시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한 자릿수 정도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 그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 등 때문에 이제 코스피는 뭐 기업 실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한 10% 이상 하락해 있는 상태고요. 근데 저희가 좀 문제로 보고 있는 거는 올해보다 훨씬 내년이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고요. 애널리스트 추정치들을 보면은 여전히 올해 대비 내년이 한 9% 정도 이익 증가가 좀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볼 때는 감익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요. 특히 반도체, 과거 2년 동안에 그 이익 성장을 이끌었던 반도체가 일단은 그 감익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성장세가 예상되는 산업이나 기업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정말 저희가 좀 심플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업 일단 매출이 있고 비용이 있고 차감한 영업이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자 비용 세금을 빼면은 뭐 주당 순이익 EPS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업 매출이 전체적인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매출이 한 증가하기 좀 어렵다고 본다면은 뭐 플랫 정도 본다. 그렇다 치면은 이제 유가로 대면되는 원자재 가격이 일단 유가가 지금 $70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뭐 올해 초 대비 한 30% 이렇게 증가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당연히 지금 증가한 추세고요. 그다음에 이자 비용 증가할 거고 세금 증가하고 그렇다면은 결국 주주한테 떨어지는 순이익, EPS는 감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가만히 있더라도 EPS가 빠진다면은 주가는 싼 게 아니라 좀 더 밸류에이션 올라가는 비싸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 이익이 역성장이 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급락해도 밸류에이션이 싸져도 그렇게 매수세가 쉽게 들어오지 않는 국면이 지금 현재 국면을 보고 있고요.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은 예. 주식은 싸다고 막 매수세가 들어오고 주가 오르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 그다음에 기대, 이런 성장에 대한 그런 게 있어야 이제 주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오를 수 있는 거죠. 지금 밸류에이션 말씀을 해서 말인데요. 우리 네. 시장에서 계속 그나마 뭐라 그럴까요? 비빌 언덕이라고 표현하면 그게 맞을 것도 같고 버틸 만한 부분이 바로 우리 네. 시장이 싸다였는데 네. 그 싼 게 뭐 그다지 큰 메리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사실 그 싸다의 근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처분을 했을 때 성산 가치라고 하죠. 그것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그런 관점이세요. 이제 밸류에이션 흔히 얘기하는 게 PER이 있고요. 수익 예.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PBR 자산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PER도 이제 지금 9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으니 정말 글로벌리 보면은 뭐 두세 번째로 싼 시장 아니냐. 맞긴 한데 역시나 이제 매출 성장이 없는 그런 증시가 돼버리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 그런 밸류에이션 좀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로 자산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과거에는 저 역시도 이제 고객분들이나 주변 분들 그다음에 저희 회사의 펀드 매니저들한테도 PBR 1배가 깨지면은 네. 매수하자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리긴 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산 가치 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봤을 때는 코스피 1배 이하는 저가 매수에 항상 기준이 됐던 그런 예. 기준이었죠. 근데 지금 세상이 많이 빠르게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자산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너무나 잘 아는 롯데쇼핑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롯데쇼핑이 7, 8년 전에 어느 애널리스트가 쓴 리포트를 보면은 롯데쇼핑이 갖고 있는 백화점, 마트 이런 가치들을 다 개별적으로 부동산 가치를 이건 얼마, 몇 천억, 몇 백억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다 한번 합산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도 이제 목표 주가를 한번 정했던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롯데쇼핑이 무려 PBR 0.5배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 팔아도 반값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건 사실 다른 뭐 형제의 난이라던가 사드 피해라는 외부 변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닝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당연히 말씀하신 요인도 있긴 한데,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아마존이라는 기업들, 그다음에 저희가 평소 때 이제 사용하는 모바일 쇼핑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에 중요했던 그 부동산 오프라인 플랫폼으로서의 그런 매장 가치가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고요. 경쟁력 자체에 네, 대해서 굳이 말씀하신 이제 거예요.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돼버리는 거죠.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차 한번 보면은 지금 자동차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내연기관을 버리고 전기차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현대차가 지금 갖고 있는 내연기관 생산 설비들 이런 것들은 과연 앞으로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산들이 물론 현금성 자산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부동산이나 공장 설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부품, 기계 생산 설비가 이제 제대로 된 자산으로 인정받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굳이 이게 PBR 청산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지만은 앞으로 2, 3년 뒤에 어떻게 될까 본다면은 내가 주인이라 하더라도 이걸 별로 갖고 싶지 않은 자산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PBR 1배가 깨진 지가 뭐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PBR 1배의 하방 경직성은 예. 상당히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저희 회사도 주식 운용을 하고 이제 계시죠. 메인 업무 중에 하나인데 예. 사업 중에 하나인데 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되게 쉽지 않긴 한데 그러게요. 시장 전체뿐만 아니라 기업들을 보더라도 지금 PBR 1배 밑으로 거래되는 기업들의 개수가 많이 증가를 했고요. 지금 현재 한 850개, 840개 정도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그 기업들이 청산가치 아래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 어느 때랑 비슷하냐? 금융위기가 있었던 그 이후에 2010년과 상당히 유사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2008년 말에 이제 금융위기라는 빅 이벤트가 있었고 그 이후이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빅 이벤트 자체가 아직은 발생 안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알게 모르게 주식시장 및 각 기업들의 주가는 빠지면서 청산가치 밑으로 지금 슬슬 다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더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PBR 한배가 이제는 과거에는 지지선이었지만 앞으로는 저항선이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점점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시장이 만약 급락하면은 뭐 단기적으로 반등이 있을 수 있지만은 과거처럼 이게 추세를 잡고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걸 소신 있는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격한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PBR 한배가 그동안 지지선이었는데 저항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정말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거거든요. 네. 돌파구는 뭔지 잠시 뒤에 좀 그 부분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중국과 동조화 흐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이랑 커플링이었거든요. 그렇죠. 미국 증시 새벽에 오르면은 우리도 오르고 네. 그래서 항상 미국 증시를 체크를 해봤는데 요즘에는 그 커플링 현상이 상당히 약화되면서 오히려 중국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이 중국과의 커플링 현상, 동조화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인지 전망은 어떠신지요? 그 우리나라가 중국 주식시장과 동조화된 역사가 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7년, 8년 상반기 때는 이제 중국 캐펙스 고정투자 사이클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이제 장중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요. 이제 그 이후로는 금융이 터지고 나서 이제 미국 증시에 좀 영향을 받다가 또 이제 이후로 보면은 2010년, 11년, 12년 이제 또 이제 차화정이라든지 중국 소비 관련 주식들이 예. 또 한국 주식시장의 메인 그런 테마로 자리 잡히면서 또 동조화가 발생했다가 작년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성장이 나면서 이제 미국 증시 또 동조화를 좀 보였었는데 올해 다시 또 이제 중국과의 동조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딱 보면은 미국과 친한 국가들의 주식시장 차트랑 중국과 친한 국가들의 차트가 완전히 양극화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격차가 온도차가 네. 상당합니다. 상당하네. 지금도요. 그리고 장중에도 보면은 아침에 별일 없이 버티고 있다가 갑자기 예. 중국 증시가 열리면서 1% 이상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한국 증시도 힘이 약해지면서 쑥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네. 근데 외국인 그 파생 매매 형태를 보면은 좀 약간 감이 올 수도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 시장이 이머징 마켓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데 또 하나 좋은 거는 선물, 옵션 이런 파생 시장이 유동성이 좋다 보니까 이머징 시장, 뭐 중국을 포함한 한국 포함한 이머징 시장이 약세로 갈 가능성이 커지면은 한국 시장의 뭐 선물이라든지 옵션을 통해서 예. 해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제 장중에 특히 중국 증시랑 상관관계가 좀 많이 높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플링 현상 앞으로도 중국을 우리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네. 이쪽으로 보시는 거네요. 미중 이런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소가 안 되고서는 예. 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이게 보입니다. 언제 해소될까요? 해소될 수 있는 이슈일까요? 어떻게 트럼프한테 보세요?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그 속을 알겠습니까? 저희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계속해서 이슈들 들여다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그나마 그래도 시장에 열쇠를 쥐고 있는 부분이 수급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외국인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 상당히 많이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보면요.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22조 원 가량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 주, 지난주 정도부터는 샀다 팔았다 하더라고요. 네. 외국인 수급 어떻게 보시는지 과연 언제쯤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사실 국내 수급 주체, 그러니까 뭐 기관, 개인, 그다음에 외국인을 꼽을 수가 있는데 기관은 이미 펀드 쪽으로 자금이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주도권을 잃은 지 오래됐고요. 예. 개인 역시 그렇게 뭐 자금력이 넉넉치 않은 상황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이 키를 쥐고 있는데 지금 매크로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이제 올해보다 이제 내년이 그 세계 성장률 차별화가 좀 가속화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신흥국 대비 선진국의 성장률이 더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결국 이 투자라는 거는 뭐 주식, 채권, 부동산에 대한 그 자산별 상승률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 해당 국가의 통화 수익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흥국의 성장률이 약해진다 치면은 선진국 통화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치면은 뭐 자산에서 돈을 벌지언정 환율에서 까먹으면은 이게 결국 좋은 투자 수단이 아닌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 전체적으로 자금 이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과 되게 관련성이 높고 그 이머징에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도 예전만한 수급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뭐 여건이 대외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도 계속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이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국내 증시 주도주 지금 찾기 힘든 상황인데 혹시나 볼만한 종목들, 견인할 만한 그 섹터들이 있을까요? 뭐 기업 미팅을 해보면은 요새 한국 기업들의 그 자신감이 좀 많이 결여돼 있고요. 그 성장이 예상되거나 성장을 얘기하는 기업 산업 자체가 과거보다 좀 많이 정말 줄어들었습니다. 뭐 한국 증시의 주도주 공백기란 얘기는 좀 오래된 얘기고요, 벌써. 그렇지만 올해 다행스러운 거는 그나마 컨텐츠라든지 이제 MLCC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쪽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성장성을 얘기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틈새에서의 성장주로서의 부각은 되고 있긴 한데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활력을 불어넣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뭐 2차 전지, 정유, 콘텐츠 정도가 이제 그나마 양호한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 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적어질 수 있다 보니 그런 종목에 대한 그런 갈망은 좀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처, 대안처로 차기 주도주를 2차 전지, 정유, 콘텐츠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상당히 뭐 말씀만 들어봐도 와, 이 참 녹록지가 않다. 우리 시장 대응하기 쉽지 않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제가 드린 말씀이 뭐 저희 쪽 의견이라 뭐 당연히 정답은 아닐 거고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이제 그 주식형 펀드라 그러면은 코스피 대비 잘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덱스 전체적으로 좀 박스에 갇히거나 올라갈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사실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에 대한 매력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정말 리서치를 정말 열심히 해서 약간의 뭐 종목 피킹 능력이 있고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운용사의 펀드들이 있으면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성장하는 기업들 정말 잘 골라내면은 전체 시장은 재미없더라도 그런 기업들 오히려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통적으로 이제 자산이었던 주식, 채권 같은 경우가 이제 앞으로 채권마저도 이제 그 수익을 내기가 좀 녹록지 않은 구멍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사모펀드 중에서도 대체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펀드를 좀 스터디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투자 아이디어 좀 긴 호흡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집 대담 라임 자산운용의 원종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공감 10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타로 제가 왔는데요. 잊혀질 때쯤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시장 오늘 참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순서들 통해서 구체적인 전략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